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연초 증권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매물 폭탄을 제거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거라는 기대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놓고 야당 의원과 최상목 부총리 간의 공방이 벌어졌죠. 논란의 금투세 폐지 쟁점이 무엇인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소영주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윤석열 대통령이 거래소에 갔다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기대와 다른 상당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금투세가 어떤 세금인지, 송 교수님, 어떤 세금입니까, 우선 이게? 예전에도 사실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에게는 세금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 그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과세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이걸 과세하겠다. 단 모두 과세하는 건 아니고 연간 주식 매매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5천만 원 이상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주식을 사서 팔아가지고 5천만 원 이상. 네. 이게 꼭 주식에다만 물리는 건 아니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전에는 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또는 펀드와 같은 어떤 그 금융상품에 따라서 과세 체계가 전부 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든 것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이제 한꺼번에 모으면서 투자를 그러니까 과세를 조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단위로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그런 세금이기도 합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 단위로하기로 한 거. 자, 그러면 금투세가 이제 2025년 내년 시행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좀 몇 차례 시행이 연기되고요. 연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절차를 기본적으로 이 거쳐서? 금투세 역사를 보시면 자본시장 선진화법에 의해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습니다. 그게 그 당시 12월 달 여야 합의하에 금투세가 책정이 되었고요. 통과가 되었고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다시금 2차 연기를 시작합니다. 2002년 위에서 2025년 1월에 이 금투세가 도입되기로 되었는데 2024년 1월 2일 시장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폐지가 공식화하면 폐지론을 공식화하면서 수면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이미 연기가 돼서 그 연기된 게 내년 시행 예정인데 이걸 다시 연기가 아니라 좀 윤석열 대통령 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증시의 체력으로는 이 금투세를 받아들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급격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심화 또는 금리 인상 이런 상태에서 현재 이 금투세의 대상자가 기획재정부에서 10년간 조사 결과 한 15만 명을 예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1,400만 명이 주식세를 하고 있으면 한 0.1%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 이 대상자들이 현재 주식시장의 점유율은 50%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0.1%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50% 절반이 넘습니다.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배하고 있는 50% 넘는 상태에서 이들에게 금투세가 부과되면 이들의 이탈률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 또는 기관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피해는 개인 투자자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의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좀 더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2일 날 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네요. 대상자가 당초 예정대로 주식 투자 양도 차익 5천만 원이 넘는 분으로 했을 때 전체 투자자 등의 0.1%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절반이다. 그런데 시기가 지금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연기 폐지 이유를 디스카운트, 글로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들었어요. 한국 주식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는 거를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이 금투세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이 해외로부터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예. 보통 보면 그러니까 장부가액 대비해서 주식 가치가 좀 낮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좀 낮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이유가 가장 클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어떤 경제 패권 싸움에서 중간에 애매하게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지정학적 위치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상속증여세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상법, 네, 상속세요. 상속세와 네. 증여세 이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 그 세율이 가장 높기로 지금 유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반대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도입이 되면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까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진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체 투자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고려해서 언급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금투세가 그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네. 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는데 우리 소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앞서 금투세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연관 관계. 교수님 말씀대로 제일 큰 요인은 대한민국은 남북 간의 대립관계, 이 지정학적 유치가 코리안 디스카운트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지배 구조 및 회계 불투명성,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상법 개정 여부. 대주주 중심으로 돼 있는 상태의 상법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가장 꺼려하는 큰 걸림돌입니다. 예. 또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규제 사항들 가감하게 협헌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을 이번만큼은 해소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금투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더 중요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바로 그 문제, 상속세법 뭐 이런 것들을 네, 상법, 상법의 문제죠. 본격적으로 고치는 작업이 조금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연관 관계는 있습니다만 금투세를 없애면 글로벌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러면 금투세, 주식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고 있습니까? 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자본이득세라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세. 미국이나 그다음 일본, 영국, 프랑스 뭐 등등에서 이미 독일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곳이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고 2번 정도 시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포기했냐면 그 당시에 금투세 도입하겠다고 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정말 대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상황도 비슷한 그러니까 대만도 중국과의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나라에서 금투세 도입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대만은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것이 대만은 그 당시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없습니다. 근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는 얘기는 이것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금투세 도입과는 좀 다른 문제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예. 뭐 그렇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뭐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에서 세금을 매기는 게 보편적이고 대만이 도입하려다 주가가 폭락했는데 우리는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나서 주가가 그렇게 뭐 큰 충격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름 뭐 지금 준비를 나름 적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2020년부터 준비했던 문제였고 네. 2020년에 국회 동의하에 2020년 실행을 앞두고 있었고 예. 그 후에 또 2023년 실행, 2020년 또 한 번 유예를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충적 역할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중개의 요법은.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2020년대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요? 예, 그렇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점에 최초의 논의 시점에 투자 인구가 500에서 6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투자 인구는 1,400만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자산의 증식을 은행 중심으로 우리가 해왔습니다. 정통적으로.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성장 사다리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네. MZ 세대들 또는 40대, 50대까지도 본격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자본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그 인구 자체도 1,400만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 시점과 2020년과 현재 사장은 또 다른 입장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서 말한 대로 금투세 도입 시점은 누구나 소득 있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점에 직접적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도 지금 1,400만 원 들었다. 그런데 시점이 좀 좋지 않다. 과연 주식 금투세를 도입할 만큼 지금 주식시장 시점이 좋지 않다는 우리 소영주 소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의 금융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 코로나 시국 거치면서부터 그때 이제 야 지금이 기회다 해서 사실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500만, 600만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1,4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1,400만 명은 아니고요. 예. 계좌 숫자가 1,400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좌 수가.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증권 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이렇게 중복 카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모주 실제로는 차약하느라고 몇 군데 그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작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주식 계좌를 갖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정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좌를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실은 여러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주식 총 투자 금액을 합해볼 수가 있어요. 개인당 얼마인지 합해볼 수가 네. 있었을 텐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번호는 그 당시에 수집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과세 대상도 정확하게 몇 명이 과세 대상이 됐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정대로 주식 5천만 원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고 할 경우에 정부가 예. 밝힌 대상자와 그로 인해 거칠 세금은 지금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막 그대로 된다면.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한 10년간을 예상을 해보니까 한 15만 명에 한 1조 5천억의 세액이 증액되는 걸로 매년? 나오고, 매년 매년 나오고 세금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 시점 2020년 기준 2020년까지 기준점을 주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10년간의 통계를 앞서 말한 대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가상치를 놓고 본 것 같은데요. 한 15만 명을 예상을 했고 증액되는 세수를 한 1조 5천억을 예상했습니다. 이런 1조 상태이기 5천억.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수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그렇죠.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거의 시장이 좋은 2022년도에는 10조 가까이가 거쳤습니다. 10조 한 6천억 정도 걷는 걸렸고. 것도 굉장히 쉽잖아요. 예, 이거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뭐. 예, 그렇죠. 작년에 시장이 정말 안 좋은 시점에도 있잖아요. 6조 가까이 이 거래세를 냈습니다. 이 거래세라는 것은 돈을 벌건 안 벌건 예. 그냥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 거래세가 있는 상태에서 금투세까지 도입된다면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다. 그래서 이 조세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은 현재 상태에서는 폐지하고 시장의 성숙도를 보고 그때까지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성숙도를 좀 보고 결정하자. 특히 거래세가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통행세 같이 자동으로 받는 세금이 있는데 또 금투세. 그러면 금투세를 폐지한다 그러면 만약에 폐지가 된다 그러면 거래세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연간 세수가 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금투세가 네. 증가할 거다 말씀하셨을 때 그게 이제 뭐냐면 예. 주식 투자, 그러니까 금투세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와 예. 그다음에 증권거래세는 그 원래대로 스케줄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중과세 논란 때문에 네,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좀 줄이고 지금 이전에 3%였던 0.3%였던 그 증권거래세를 0.15%포인트까지 이제 줄이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내년에 0.15%. 네네. 네. 그때 이제 거래세는 줄어드는 대신에 금융투자소득세는 늘어나기 때문에 순증하는 세수 규모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중과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예, 금융투자소득세 처음 도입 나왔을 때는 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투세가 있는 거죠 내년에 거래세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렇게 논의를 했다가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는 거래세 구조가 이중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가 0.15%,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0.15%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증권거래세만 0.3%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도 농어촌 특별세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농어촌 특별세가 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스닥에서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0.15%를 폐지해도 농특세 0.15%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도 똑같이 0.15%까지 거래세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내년에 증권거래세는 0이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0.15%가 있어서 네,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는요. 네. 그거를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네. 투자자들이 농어촌 특별세로 내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세금 내는 거니까. 네. 그럼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금투세 폐지가 된다면 거래세를 뭐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세? 기본적으로 기존에 지금 현재 그 금투세를 실행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라든가 독일이가 영국 이런 일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거래세는 폐지됐습니다. 거래세는 폐지되고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만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이 금투세가 도입되는 시점에 이 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단계적 인하를 발표했고 앞서 말한 대로 실은 우리 세금의 이중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마저 또 도입되면 세금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융시장의 활성화, 금융시장의 부양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될 세법이다. 근데 이렇게 그 말씀드립니다. 거래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래세는 거래세를 지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0.15%가 남아 있다. 근데 금투세를 폐지한다, 안 물린다. 그러면 거래세를 다시 좀 올리려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금투세, 거래세 폐지는 선진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앞서 말한 대로 금투세가 도입된 나라에서 금 거래세가 네. 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거래세는 유지될 필요가 있겠죠.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면.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 선진화돼 있는 국가들에서 금투세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여건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급격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상태에서는 좀 좀 더 적절하지 유보적 않다. 입장이 더 지켜보고 네. 거래세는 유지된 상태에서 후에 금투세가 도입되는 시점에 거래세는 폐지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투세는 이익을 많이 낸 분들이 내기 때문에 소득을 돈이 많이 번 분들이 내잖아요. 근데 증권거래세는 누구나 세금을 내니까 결국은 돈을 많이 번 분들은 세금을 안 내게 하고 누구나 내는 세금은 계속 물리겠다는 방침인 거예요, 정부는? 현재 그렇게 사실 그래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시는 분도 있고 이득을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1인당 평균을 보면 이득을 보시는 분보다는 사실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거래세를 더 많이 내십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오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안 하지만 이렇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자신의 예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래를 새로 하시거든요. 계속 거래세만 내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세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래세가 별로 좋은 세금은 아닌 것이죠. 그러네요. 거래세만 계속 내는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많이 번 분들 세금 좀 거두려고 했는데 없애고
자기들은 계속 세금을 낸다. 좀 불만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뭐 금투세 폐지한다고 해도 거래세를 원래대로 환원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투세 폐지의 명분이 사실 주식시장 활성화잖아요. 예. 근데 증권거래세라는 건 사실 이게 거래 비용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래 비용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 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거래세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투세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거래세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당분간 거래세는 지금 현재대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제 부자 감세라는 이 말을 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있게 되고 금투세만 없어지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안 물고 개미 투자자들은 거래할 때마다 세금 내야 되니까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당의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가상치지만 15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주식 투자 0.1%의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되는 그런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앞서 말한 대로 현재 0.5%가 차지하는 전체 주식시장 비율은 50%를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은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는 사람도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또 100만 원이 있는 사람도 1억을 벌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번다고 해서 그들이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익을 이상 내는 분의 세금을 매기지만 1,000만 원으로도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을 부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그렇죠. 비판이네요.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부자 감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감세해도 되죠. 저는 그러니까 부자 감세 프레임은 좀 너무 올드하다 그렇게 올드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응능 과세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그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증권, 주식시장 인프라도 이만큼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에 대한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익에 대한 어떤 비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주식으로 그러니까 초기 투자 자금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주식으로 많이 벌었으면 그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이 사실은 형평성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제 세금을 깎아서 경제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 깎은 세금으로 돈이 세금을 걷어야 나라를 운영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건전 재정 차원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나 증권거래세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 재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그 금융투자소득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예. 그에 대해서 기꺼이 아마 세금 납부하려고 할 겁니다. 이득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래세는 좀 다르죠. 아까 그렇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여기서 제가 열심히 했지만 주식시장 전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용을 써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나는 손실을 입었지만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래세를 부과하는 명분은 무엇이냐면 거래세를 바탕으로 이 증권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예.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만큼 투명화됐냐? 공매도 논란도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그 수백 개미 투자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정부가 역할을 다했냐라고 했을 때 아직 합격점을 받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면에서 거래세 부과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받을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거래세,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공매도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6월 말까지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 전산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금지하겠다. 이 공매도 관련 전산 시스템을 확실하게 6월 말까지 갖출 수 있나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시도가 2019년부터 시도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도 골드만삭스의 무차익 공매도 사태로 인해서 그 당시에 금융위에서 이걸 검토를 하고 지시를 했었지만 어려웠습니다. 그 후에 2020년
또다시 그 금융위원장이 모니터링 시스템이죠. 예.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이걸 통합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아마 올 6월까지는 예. 도입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미 그래서 현재 금감원에서도 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 및 차단 시스템 방안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끄집어내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금지된 공매도가 계속 금지되고 가능성이 높네요. 사실 전산 시스템 자체 만드는 게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굉장히 어렵다는데 아주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잖아요. 네.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공매도만을 위해서 전산 시스템을 갖추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래한 공매도의 어떤 그 전산 기록을 달라고 얘기할 때 안 되죠. 그것만 분리해서 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회사에서 있었던 글로벌 영업 비밀인데 그걸 우리가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고요. 따라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공매도 하려고 하면 그 계좌를 별도로 구별해서 운영을 해라. 사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당국이 얘기하고 해외 증권회사들이 받아들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만만치가 않네요.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영주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장 그리고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